자, 정 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생명과학 2 단원 1의 생명과학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생명과학이란 그래서 이제 생물학, 생명과학, 라이프 사이언스란 도대체 어떤 학문이냐 정의를 한번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생물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생명과학이 기초학문인데 이 기초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어디에 응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탄생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라이프 사이언스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인류 역사에 태어났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도 생물학을 본격적으로 탄생시킨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실은 이 서양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의 그 태동, 그러니까 산파 역할을 많이 했어요. 뭐 철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정치학이라든가 또 이런 생물학이라든가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BC 한 384에서 BC 322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2500년 전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한 5400여 종의 동물을 분류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한 50여 종은 해부까지 해가지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체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또 그거의 각각을 분류도 해보고 또 몇 종은 또 직접 칼로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도 기록으로 남기고 했으니 오늘날의 생명과학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의 문을 연 사람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는데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spontaneously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연못에 가봐라.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도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연못에 뭐 금붕어도 다니고 뭐 그러지 않냐. 송사리도 미꾸라지도 살고 그것은 자연에서 저절로 생명을 가진 물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은 틀린 거죠. 그 틀린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루이 파스테르 프랑스 학자인데 1800년대 후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뭘로 반박을 했냐? 실은 이제 미생물이 안 썩는다. 그러니까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그래요. 백조목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백조들 보면 이렇게 한 바퀴로 삥 돌아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유리 튜브를 그렇게 백조목 모가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플라스크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연결하기 전에 배지를 넣어놓고 미생물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백조목 튜브를 연결시킨 다음에 바글바글 끓인 거예요. 자 바글바글 끓이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요 안에 뭔가 생물체가 있어도 다 죽었다. 죽고 없다 이제. 요걸 이제 우리는 지금 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멸균시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물체가 생긴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자연 발생설이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튜브를 맥조목처럼 이렇게 해놔갖고 외부에서 어떤 생물체가 좀 미로식으로 못 찾아 들어온다면 아마도 요 안에 생물체가 안 생길 것이다. 즉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실은 안 썩는 거예요. 며칠 두고 봐도 지금도 안 썩어요.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파스텔의 박물관에 아직도 요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말라 삐뚤어졌지만 전혀 썩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 발생설을 부정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생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물체에서만 생물체가 도래되는 거지, 그냥 느닷없이 저절로 생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실험을 우리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이렇게 하죠. 자연 발생설을 하나 이렇게 부정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 백조목, 모가지죠? 모가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백조목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완 넥 플라스크. 이건 지금 보면 그거 당연하지, 그거 말이나 되냐, 저절로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지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만 해도 사람들은 생물체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테오프라스토스, 이 사람은 이제 식물의 역사 책을 쓰고 식물 분류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학의 또 첫 페이지를 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갈레노스, 이 양반은 당시에 의사 역할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의대 정식 졸업하고 의사 된 분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고 이제 마스터 되는 선생한테 배우고 하면서 의사 노릇을 좀 한 거죠. 사람들도 치료를 해주고 감싸주고 병치료도 하고. 그래서 갈레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였어요. 의사에 가까운 생물학자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사람들 치료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해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해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해서 이제 의학책도 본격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레노스는 어떻게 보면 생물을 해부하고 또 몇 권의 의학책도 발간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발자취에서 쭉 건너뛰어서 이제 한 1500년대 경으로 이제 올라가 봅시다. 1628년에 혈액순환의 원리 해가지고, 요거 굉장한 발견인데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628년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속에 피가 막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 다치면 피가 철철 나와. 자, 그러면 이 피는 어떻게 생겼고, 또 이 피는 어떻게 몸에 다 이렇게 돼 있냐. 이 피는 몸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적셔져 있는 상태인데, 요게 뜨거워지면 피가 쭉 올라갔다가 차가워지면 쭉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혈액순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장이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해서 온 몸을 돌게 하는 체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 요걸 이제 허파로 보내서 공기를 교환한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한 다음에 깨끗한 피가 되면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에서 다시 펌프질을 해서 온 몸으로 산소를 실어 나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윌리엄 하비는 당시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양반 거기 책을 잠깐 보면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이 스토리가 좀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시체, 사람 몸에 칼을 댄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이제 이걸 밝히기 위해서 시체실을 보관하는, 시체실 지키는, 쉽게 얘기하면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뇌물도 바치고 술도 사고 밥도 사고 그랬겠죠.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시체를 메고 훔쳐갖고 폐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범법자죠.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혈액이 순환하는지 혈액이라는 게 혈관을 타고 어떻게 뺑뺑 도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었죠.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비슷한 그 혈액 순환의 원리를 이 윌리엄 하비가 밝혔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윌리엄 하비는 생리학, 생리학, 인체 생리학 하는 그 학문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하고 혈액 순환의 원리를 이 양반이 밝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의 생리학의 원조라고 얘기를 하면 세포를 발견했어요. 세포는 영국 사람인데 로버트 훅이라고 그래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영국 런던의 왕립 박물관이에요. 왕립 지금 같으면 이제 국립박물관인데 당시에 이제 영국은 왕이 다스렸으니까 왕립 박물관의 큐레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훅은 큐레이터 역할을 했는데 큐레이터는 여러 가지 좀 많이 알아야 돼. 과학에도 좀 알아야 되고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미술도 좀 알고 뭐 이러는데 이 양반 이제는 과학 쪽에 주특기를 가진 큐레이터였던 모양이에요. 로버트 훅은 이제 정기적으로 학술 대회를 가졌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주체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로버트 훅이 이제 발표를 해야 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마침 자기 책상 위에 펜 나이프, 우리 그 연필 깎는 칼처럼 날카로운 나이프를 이제 펜 나이프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당시에는 이제 꽁에 깃털 가지고 이제 잉크 찍어 가지고 이렇게 쓰던 시대니까 자꾸 뭉퉁거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칼로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하려니까 펜 나이프가 필요했고, 근데 이제 펜 나이프 있었지. 그 다음에 당시 이 양반이 책상 위에 코르크 마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큐레이터의 특권인지 몰라도 현미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진 있는 것처럼 꽤 고급 현미경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현미경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한 40배 정도 되는, 지금 같은 우리는 이런 걸 해부 현미경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미경, 광학 현미경은 거의 1000배까지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이걸 가지고 얇게 코르크마개를 썰어서 현미경을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쭉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카톨릭 수사들이 도닦는, 공부하는, 기도하는 그런 방이 따닥따닥, 그 바위 큰 바위 이렇게 방 만들어 가지고 있는 그걸 연상시켜서 그때 그 라틴어로 그 방 이름을 셀룰라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 교도소 가보면 방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방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교도소에 가면 감옥의 하나의 방을 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셀룰라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학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 내가 코르크마개를 얇게 썰어서 보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이 보이더라. 식물을 가공해서 나무 껍데기를 가공해서 이 코르크를 만들었는데 코르크 얇게 썰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게 실은 로버트 훅은 식물 살아있는 세포를 본 게 아니고 식물에 죽어있는 세포벽을 관찰한 거죠. 그러니까 가공하다 보니까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요 세포벽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에 텅 비어 있고 하니까 누르면은 이렇게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르크의 생김새, 요거는 실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만 관찰을 한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세포로 관찰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식물 세포 벽이라도 관찰을 했으니까 세포로 관찰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잔 말이야, 로버트 훅.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년, 20년 후의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얘기한 루벤 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루벤 훅.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는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당시에 배가 이렇게 한국 이렇게 들어오는 암스테르담이 이제 주요 도시니까 암스테르담의 온갖 이제 물류의 중심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이 루벤 후크는 그 암스테르담에 지금 같으면 잡화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꽤 큰 잡화점. 그래서 그 유럽에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파는 거죠. 근데 그 진귀한 물건들 중에 하나가 현미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잡화점 주인, 백화점 주인이 보기에는 돈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편인데 심심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주 첨단의 제품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현미경이라는 건데 이 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맨눈으로 안 보였던 어떤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거기에 이제 아주 폭 빠진 거죠. 폭 빠져가지고 베리베리 걸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연못물, 썩은 연못물을 떠다가 보기도 하고 자기의 정액을 또 뽑아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미생물도 관찰하고 오늘날의 세균, 곰팡이, 집신벌레, 종벌레 이런 거 다 관찰해가지고 직접 손 다 그려서 학회에다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교육을 과하게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현미경 가지고 그 미세한 세계를 보는데 심취해서 세포 여러 가지 세포를 관찰해 갖고 학회에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버트 훅은 코르크 마개의 식물 세포 병만 관찰해서 학회 최초로 보고했다 뿐이지 그 뒤로는 별로 활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 훅이라는 안토니 판 루벤 훅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은 정식 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생물의 세계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를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루벤 훅은 관찰하고 요걸 학회에 보고한 아주 그 탐구 역할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 암스테르담 가보면 이 루벤 훅의 또 생간이 뭐 또 유명해요. 네덜란드에서는 그 지금도 이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 보면은 그 자기 정자를 관찰해 갖고 보고한 게 있는데 이게 정자 꼬리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꼬리 길게 있는데 꼬리 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애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려놨어. 진짜 이거는 내가 봐서 완전 상상력이죠. 상상. 요 안에 애가 이렇게 딱 꾸부시고 이렇게 있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꿈인 거죠. 상상력으로 그런 허점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열심히 관찰해서 보고했다는 거에 이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로버트 훅이 1665년에 세포를 처음 발견해서 보고한 반면에 세포설이 이제 그 후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이 1838년,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지나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거 모든 식물체를 봤더니 이 식물체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로버트 훅이 옛날에 얘기했던 그 모양 비스무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식물을 만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딱 1년 지나서 슈반 1839년도에 슈반이라는 사람이 동물도 보니까 슐라이더는 식물이라고 그랬지만 동물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하면서 이 슈반이 이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 슈반이 세포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모든 지구상의 개체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all organism 모든 개체는 all organisms are composed of one or more cell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란 생명체, 동물, 식물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설이 세포설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생물체의 그 기본 단위는 뭐냐? 그러니까 세포가 바로 기본 단위다. The cell is the basic unit. 아주 기본 단위다. 여기 깨져버리면 생명 현상이 없어져 버린다.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살아있다. 생명 현상을 보이는 것은 세포가 마지막이에요.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다. 그게 이제 슈바니 얘기했던 세포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덧붙여져요. 그게 이제 피로호라는 사람인데 1855년. 그러니까 1839년도에 발표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더 지났나요? 그래서 이제 이 피로라는 사람은 생리학자인데 의사이기도 하고 이 양반이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 세포설에 슈반이 얘기했던 것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백조목 실험이 있었거든요. 파스텔이. 그래서 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포에서만 비롯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비롯됩니다. Derive from the pre-existing cell. 이미 존재하는 세포에서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세포설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포설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로까지 해서. 그래서 실은 슈반이 두 가지 제시했고 그 뒤로 한 16년 정도 지나서 1855년도에 이 피로라는 생리학자가 하나를 덧붙였다, 더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세포에서 비롯된다까지 합해서 오늘날의 세포설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소기관의 발견. 요거는 이제 1800 한 30년에서 50년, 60년, 70년 가면서 이제 세포 안에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세포를 끄집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다 반투명해.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핵은 파랗고 뭐 세포질은 빨갛고 막 이랬으면 딱 컨트라스트 대조가 돼서 잘 구별이 갈 텐데 세포 안에 그냥 허여물공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핵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뭘 개발을 해서 쓰기 시작했냐면 당시에 염색약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염색약이라는 게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포나 조직을 관찰하는데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약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세포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실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문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도 보면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각각이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뭐 위장 그러면 소화하는데 전문적인 거, 심장 그러면 혈액을 뺑뺑 돌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하고, 폐 하면은 공기 중에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곳, 이렇게 기능들이 서로 달리 전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세포 안에도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핵, 또 에너지 화학물질인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또 단백질을 가공 정리하는 골지체, 이런 식으로 이 기관들이 발달돼 있더라 해서 이거를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올간이 아니고 올가넬, 넬이 올가넬 하는 순간 아주 작은 기관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언제 발견이 됐냐 하면 1857년에 발견이 됐고요. 1857년에 발견된 알버트 폰 쾰리커, 독일 사람이겠죠. 알버트 폰 쾰리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보고를 했고, 물론 당시에 이제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생겼고 세세한 것은 몰랐지만, 엽록체, 요거는 이제 식물체에서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데, 요거는 1837년도에 발견이 돼서 보고가 됐어요. 최초로 휴고 폰 몰이라는, 요 사람도 아마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독일, 오스트리아 이 계통인데 1837년도에 발견이 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포체는 영어로 엔도플라스미 레티큘럼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좀 너무 길어서 대학에서도 ER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긴 한데,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혹은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소포체도 발견이 돼요. 세포 안에 잘 자란 기관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빈 사이클, 켈빈 회로. 요 켈빈 회로는 아까 얘기한 광합성,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포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밝힌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켈빈 앤 벤슨 사이클이라고 해요. 왜냐? 켈빈하고 벤슨이란 두 분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해서 이걸 밝혀냈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켈빈 사이클, 켈빈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광합성, 즉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고정시켜서 포당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이 카본, 즉 탄소에다가 탄소 동위원소를 썼어요. 방사선 동위원소. 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CO2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이 C14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유기물에 나오느냐, 이걸 이제 추적하면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런 물질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요놈 이 C14가 어디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포당으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당시에 방사선 동위원소 C14, 원래 이제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은 C12예요. 그러니까 중성자 6개, 양성자 6개, 두 개 합해서 12, 질량이 12인데, 중성자가 8개짜리, 이걸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동위원소. 같은 탄소인데 중성자가 숫자가 다른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6 더하기 8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카본 14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켈빈 사이클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이 이제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 요거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호치킨 앤 헉슬리가 밝혀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재미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